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뜬금없는 타이밍이지만 한번 전북 현대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 얘기를 강원전하고 광주전 가지고 두 경기를 같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리뷰를 할까 싶은데, 어, 이번 시즌은 우승 경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우승 경쟁이 끝나고 오랜만에 지금 이제 새 시즌을 울산이 내일 우승했고 전북이 이제 그 빼앗겼던 왕자를 다시 되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해도 무방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항상 뭐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디테일한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그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그 구독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한번 차차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북이 지금 승점이 54점입니다. 지금 2위인 김천하고 대전이 39점, 그러니까 15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우승했다. 저는 거의 뭐 그냥 우승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이기도 하죠. 보통 이제 예전에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데서들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모든 팀들이 매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점이 15점이니까 지금 이제 승점 차이가 15점이고 라운드 종료까지, 그러니까 시즌 종료까지 14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4라운드까지 치른 상황이라서, 그러면 뭐야, 지금 최대로 승점을 얻는다 그러면 42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승점 15점 차이를 가지고 이거 끝났다고 할 수 있나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팀이든 전승할 수는 없어요. 전승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보통 어떻게들 얘기하냐면, 라운드가 10개 남았다 그러면 이제 10점 정도 뒤집는 게 통상적으로 이 선두권에서, 특히나 선두권에서, 밑에는 상관없어요. 선두권 쪽에서 그 정도를 보통 이제 바꿀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라운드 남았는데 15점이 있으니까 전북은 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번 경기를 통해 가지고 리뷰 드리는 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전북이 무너질 시즌이 아니다 이건. 15점을 김천이나 대전이 승점을 잃지 않고 또 쫓아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전북이 더 승점을 안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은 끝난 게 아닌가. 중요한 건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순위를 사수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된 게 아닌가? 그 시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뭐 전북 우승할 겁니다라고 말하면 귀신같이 다음 라운드에서 전북이 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무팽진을 끊는다거나.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의 저주, 펠레의 저주처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전북이 사실 뭐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는데, 전북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경기 운영 그런 방식들을 봤을 때 무너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한 경기 지더라도 연패에서 뭐 2연패, 3연패, 4연패 하면서 승점을 잃어가는 팀이 아니라, 한 경기 지고 뭐 다음 경기 비길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은 금방 다시 이기는 그 흐름을 만들어서 또 단단한 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시즌 초반에 전북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포획 감독이 축구가 매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아주 선진적인, 지금 이제 유럽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는 상위권에서 하는 축구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 축구가 나쁘지 않다. 콤파니어스는 뻥축구 같은 면이 있지만, 이게 자리를 잡고 나면 오히려 더 빨리 안정을 찾으면,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서울이나 울산보다 더 순위를 빨리 올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저는 딱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북은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축구, 막 전술적인 어떤 새로운 걸 막 그렇게 제시하는 팀이 아니라 알던 축구예요. 익숙한 맛이고, 우리가 이거 뭐 어디서 봤던 건데 라든지 이거 뭐 어디서 다른 데서 했던 거잖아 라는 이야기가 느껴지지만, 근데 이 팀이 도저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도저히 막 이렇게 뭐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좋은 해답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북은 굉장히 단단한 팀이고 무너뜨리기 힘든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을 잃지 않을 거란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진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음, 일단 그럼 광주전부터, 광주전이 최근이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전북이 시즌 초반에
본인들이 조금 이게 포획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로 구사했던 축구랑 유사했다고 생각해요. 강원전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좋아진 발전한 점이고, 그 광주전은 본인들이 해왔던 대로 했던 건데, 어떤 얘기냐면 전북이 시즌 초반이라든지 혹은 울산이나 FC 서울을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FC 서울이나 울산은 본인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게 엄청 강했잖아요. 그러면 전북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그거를 주도권을 어떤 때는 줘버립니다. 너희 그렇게 공 열심히 돌리고 싶니? 그럼 해봐, 이 자식들아, 뚫어봐 하는데 안 뚫리죠. 안 뚫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속도 빠른 공격들을 살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공략해가는 유형을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포획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지도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지까지 전북의 축구를 종합적으로 돌아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 우승하는 팀들의 특징이라 그러면, 내려선 팀을 잘 두드려 패고 덤비는 팀을 또 잘 두드려 패면 그럼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팀이든 이 팀이든 이 팀이든, 그러니까 스타일이 여러 가지 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승리를 따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팀은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북이 상대하는 팀들 중에 대부분의 팀들은 내려서서 경기 운영을 하거나 버티려고 하는 팀들이 많은데, 울산이나 서울처럼 덤비는 팀들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포획 감독이 예전에 EPL에서 중위권 팀들을 주로 이끌었기 때문에, 중위권은 뭐 약간 하위권, 그 팀들을 이끌 때도 자주 구사했던 축구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주도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도한다 그러면 라인을 올려서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잠깐 바둑을 잠깐 불러올까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 바둑알 설정을 전북이 공격하는 형태를 잡아놓긴 했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지금 이 전북의 고유의 색인 초록색이 상대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깊은 공간까지 내려와서 버티고 있는데 얘네가 여기를 막 공격하려고 힘을 엄청 써요. 그러고 있다 보면 지금 보더라도 이 공간 넓죠.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뒷공간을 단번에 쓸 수 있고 이렇게 때려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한다는 뜻은 우리가 수비만 잘 버티고 역습을 한다 그러면 공간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이용할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속도만 살려가지고 역습을 펼치면 가능해지겠죠. 그게 공략이 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전북이 시즌 초반부터 잘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역습을 펼친다든지, 기회가 개인 기량들이 좋으니까 조금 그런 역습 상황에서 그 솔로 플레이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데서 또 특화된 이제 전진우라는 선수가 또 있으니까. 근데 콤파뉴가 공 받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송민규랑 이 전진우가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 다음에 활동량 많은 강상윤하고 또 김진규가 역습에 가담하는 형태, 이게 지금 그런 걸로 초반에 승점을 많이 따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서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광주전에서는 딱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약간 전반 초반에 그 득점을 먼저 잡아내면서 그 경기 운영에 우위에 섰죠. 그러면서 광주가 더, 물론 이제 전반 초반에는 전북도 전방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리드를 잡고 난 다음에는 무리하게 본인들이 맞불르면서 에너지를 쓰기를 택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서 가지고 광주를 밀어내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역습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많이 뛰어야 됐고 리드를 잡힌 상황이니까 힘을 많이 써야 됐죠. 물론 그 상황에서 전북도 그 아사니의 프리킥이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의 몇몇 장면들에서 약간 위기를 노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실점을 하승훈 선수한테 실점하기 전까지는 잘 버텼단 말이죠. 그때까지 보면 경기를, 제가 이제 그 K리그 통계를 보니까 점유율에서 40대 60으로 전북이 졌어요. 그리고 슈팅 숫자도 6대 9였나 졌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경기 결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느끼는 건 전북은 이렇게 버티는 축구를 굉장히 잘해왔고 그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승점을 벌어왔고, 그게 잘 적중했고 결국에 광주전도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압도하지 않더라도 이길 줄 아는 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하승우 선수한테 저는 실점한 거는 본인들이 계산했던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뭐 실점을 계산하는 팀은 없겠죠. 그렇지만 뭐 어떤 잘 버티리라고 예상을 했을 걸 텐데, 그거가 만약 일찍 실점이 났다 그러면 어땠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전북이 그 조금 더 먼저 나왔을 거란 생각을 해요. 먼저 본인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다툼을 벌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 리드를 잡을 때까지. 하지만 리드를 잡으면 다시 내려가서 버텼겠죠. 그런 운영들을 잘 하고 있고 결국엔 끈끈하게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골을 실점해서 이거 경기
그르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전북 팬들이나 전북 벤치에서는. 하지만 그 하승우 선수한테 멋진 골을 먹었을 때조차도 지고 있진 않았다는 거. 왜냐? 득점을 넣고 내려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득점을 넣고 내려서면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막 추가 득점 막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시티도 2대0 뭐 리드를 잡고 상대가 억지로 내려서 가지고 버티겠다는 것처럼 나오지 않으면, 상대가 막 전진하면 역습으로 골 넣지 막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전북이 광주전에서는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런 접근, 전술적인 접근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대1로 끝날 경기였지만 그 교체로 투입된 권창훈이라든지 티아고가 한 골 만들어주면서 승점을 따낼 수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경기 내용을 지고 있는 경기에서 이길 줄 아는 팀이 된 거죠. 돌아온 거죠. 그게 원래 그 전북이 좀 그런 팀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실리적인 접근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선택이 상당히 잘 적중한 것 같아요. 이게 결과로밖에 평가를 못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도자들마다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과르디올라 같은 지도자는 본인의 축구를 내용을 가지고 선수들을 설복시키는 유형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과르디올라가 너무 축구를 막, 와 이런 것도 있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정효 감독님. 이 경기를 꼭 이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설명하는 걸 봐도 야 이거 좋다, 이거 인정, 이렇게 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팀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감독이 너무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선수들이 이게 좋아 하고 막 녹아드니까. 그러면 이 팀이 하나의 전술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다른 방식도 있다고 생각해. 약간 주제 무리뉴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금 포엣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즌 초반에는 꾸역꾸역 승리를 따냈어요. 조금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승점을 잃지 않는 경기들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팀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 지네 해서 한두 번씩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선수들이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감독 믿을만해, 우리 잘해, 우리 안 져. 그게 20경기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벤치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본인들이 기다리면 감독이 특정 시점에 넣어서 나한테 기회 줄 걸 알아요. 이번 경기 안 나오더라도 다음 경기 기회가 올 걸 알고 잘하고 있으면 충분한 피드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권창훈, 이승우, 티아고 이 선수들은 사실 경기를 많이 못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못 나왔잖아요 사실. 본인들 양껏 못 나왔을 텐데 이 선수들 경기력이 그래도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북 자체가 팀이 잘 돌아가니까 분위기가 좋고, 이 선수들이 계속 경기들에 안 되는 경기라도 혹은 되는 경기에는 더 편한 마음으로 나와서,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되는 경기에 더 편한 마음으로 나와서 본인들 플레이를 마음껏 하는 거죠. 이기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더 편해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편안한 상황에서 얻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선수들도 경기력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원래도 좋은 스쿼드가 더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뭔가 팀에 잘 녹아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그것도 있어요. 포획 감독이 초반에는 막 이 선수 저 선수 돌아가면서 좀 썼어요. 그래서 이영재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좀 주전으로 나왔던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부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우지 선수도 좀 나왔었고, 센터백도 좀 변동이 좀 있었을 수 있고, 연재훈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 좀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 보면 강상윤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연착륙을 했잖아요. 그리고 포백은 거의 완전 고정 상태고, 그 다음에 윙포드도 전진우, 그냥 그쪽 거의 뭐 송민규로 고정이 되어 있죠 사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확실해진 게 뭐냐면 감독이 멀어나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 특히나 그게 이제 중앙 미드필드에서 딱 보이는데, 강상윤 선수가 매우 번뜩이는 패스들을 막 찌르는 선수가 아닌데 계속 주전으로 낙점 박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중앙 미드필더 뛰어야 된다, 계속 침투해주고 하프스페이스 들어가지고 받아주러 움직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량을 갖춘 선수를 쓰겠어 라고 하는 게 마치 자연스럽게 팀 내에 강상윤의 중용으로 해서 팀에 그냥 다 퍼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도 아는 거죠. 내가 강상윤처럼 100%는 못하지만 저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걸 내 스타일에 맞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뭔가 체득한 느낌? 그러니까 팀의 교통정리가 끝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건 저는 결국에 성적으로, 실리적 적분으로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서 팀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포획 감독의 그 선택이 옳았다,
결과로 평가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너지지 않는 팀이 됐다. 단단한 팀이 됐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전북이 그러니까 그 우승권에서 싸울 수 있는 전제 조건 정도였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타를 보여준 전북 진짜 이번 시즌은 잘 안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기는 강원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 보면서 전북은 이번 시즌 우승하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지금까지 설명 길게 한 15분 드렸는데 한 10분 정도는 지금 이제 내려선 팀 그러니까 전북이 내려서 있을 때 덤비는 팀 상대로 어떻게 잡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광주도 잘 잡고 울산도 잡았고 서울도 잡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잡는 걸 전북이 잘하는데 전북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려선 팀을 때려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대구라든지 뭐 수원FC라든지 뭐 때때로 이제 내려선 거를 선택하는 팀들 있잖아요. 이번에 강원이 좀 그랬고 그런 팀들을 때려잡을 수 있으면 전북은 지금 이 리그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스타일의 팀들하고 다 이제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강원을 어떻게 뚫어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강원이 이번 경기에서 제가 좀 이걸 극단적으로 내려놓긴 했는데 약간 그 수비 시작점을 이쪽 최전방을 이 허리 정도 그러니까 이 센터라인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하프라인 하프라인 정도에 잡아놓고 최종 라인은 한 이쯤에 잡아놓고 지금 제가 이거 그림은 더 뒤에 잡아놨는데 한 이쯤에 잡아놓고 여기다가 이 10명을 다 세워놓고 사사이로 블록을 세워놓고 버틸라 그랬어요. 이거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고려했을 때 K리그에 있는 많은 팀들이 선택하는 되게 일반적인 대응이기도 합니다. 왜냐 전북이 개인 기량이 좋으니까 괜히 덤벼서 힘쓰지 말고 일단 버티고 상대가 상대를 답답하게 만든다 허점 노려서 뭐 득점하고 득점 안 되면 한 후반전 초반까지 후반에 한 15분 20분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맞불나가지고 이기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 시간에 따른 전략전 접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노리고 강원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팀들이 많은데 전북이 그걸 보기 좋게 깨부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 팀이 확실히 좋구나, 잘할 수 있구나, 보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콤파니오 사용법에 대해서는 좀 일반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콤파니오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전술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콤파니오 선수가 지금까지 이제 주목받았던 거는 이 선수의 뚝배기가 이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싸움이 굉장히 좋죠. 장신인 스트라이커인데다가 억센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굉장히 센터백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귀찮게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는 거는 팬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선수를 그냥 단순하게 콤파니 해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전북이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득점의 상당 부분을 전진우 선수가 담당하고 있고 송민규 선수는 득점 자체는 적지만 굉장히 경기적으로 송민규가 전진우라든지 콤파니오한테 만들어준 장면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컷백도 많이 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콤파니 효과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콤파니 선수한테 공이 몰렸을 때 가질 수 있는 효과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전북은 최근에 이제 측면을 중심으로 공격해서 크로스 시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콤파니오가 가지는 효과가 뭐냐면 이 선수가 워낙 높이가 좋고 이쪽에서 어그로를 잘 끌어요. 그리고 콤파니오는 항상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어중간한 위치를 잡는 게 아니라 골대 앞쪽으로 움직여 들어가서 이걸 자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서 김태현 선수가 이렇게 크로스를 넘기려고 한다. 혹은 이제 송민규가 넘겨주려고 한다. 혹은 막 크로스가 올라온다고 할 때 여기 중앙 쪽에 있던 콤파니오가 막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 보통은 이 선수는 뒷걸음질 치면서 헤딩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넘기면 콤파니오 맞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선수는 눈앞에서 콤파니오가 움직이는데 여기 떨어지면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헤딩 먹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달라붙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콤파니오 쪽으로 이 센터백이 모이면 여기를 전진우가 들어가는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쏙. 그래서 콤파니오가 머리에 못 맞추는데 흘리는데 뛰려다가 이제 본인 조금 높은 것 같아 나 안 될 것 같아 하면 흘려버리는데 이걸 뒤에 와서 전진우가 주워 먹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송민규가 들어와서 주워 먹던가 뭐 저기 강상윤이 들어와서 주워 먹던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중앙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이 옆에 있는 선수들이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딱 그냥 그 장면 콤파뇨야 다 이렇게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강원전에 그 두 번째 PK 잡아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전진우 선수를 송준석 선수가 잡았나요? 그 장면 보면 콤파뇨한테 앞에 있는 선수들이 다 붙어 있고 뒤로 침투하는 전진우를 잡으려고 하다가 PK가 납니다. 그리고 광주 득점 어떻게 났더라? 김진규 선수가 넣었나요? 그거? 잠깐만.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가 넣었더라? 제가 이거 오늘 오기 전에 영상을 하이라이트를 한번 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 이게 저도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자꾸 다른 데다가 에너지를 쓰니까 기억력이 퇴화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광주전 득점이라고 써놨는데 김신규 선수가 넣은 거 맞나? 맞네요. 이거 어떻게 넣었더라? 그 측면에서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송민규 선수가 헤딩하고 그 다음에 골대 맞고 튀어나와가지고 우당탕하다 김진규 선수가 넣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보시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콤파뇨가 쭉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중앙 쪽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뒤에 넘는 선수가 헤딩 맞고 떨어지는 거 우당탕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보시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콤파뇨 효과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 같아요. 전북 선수들이. 콤파뇨가 헤딩해주면 제일 좋아. 근데 헤딩 안 되더라도 얘 억세가지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뭔가 우당탕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늘려줘야 되고 거기서 집중력 가져야 돼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전개가 되면서 크로스 타이밍이 나올 때 그 김진규 선수랑 비롯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전개될 때 그 왼쪽에 있던 송민규 선수가 라인 쪽에 있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면 오른쪽 넘어갔을 때 크로스가 올라올 걸 아니까. 그러니까 고립시키지 않아요. 콤파뇨를. 그 다음에 미드필더도 올라가서 숫자를 늘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 크로스가 들어올 때 단순히 이 선수한테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발생한다는 거를 인식하고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간다는 거죠. 옛날에 전북이 잘 안 될 때 보면 제가 늘 그랬어요. 선수들이 넓게 서 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모여서 힘을 쓰고 중앙에서 숫자 싸움을 벌여줘야 되는데 그냥 넓게만 쓰는 거예요. 넓게만. 왼쪽도 라인에 가 있고 오른쪽도 라인에 가 있고. 그러니까 공격 전개할 때 이쪽에 있는데 윙포워드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상대가 밀집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공이 여기가 전개되면 이 선수는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골을 먹죠. 왜냐면 여기서 공 잡았을 때는 이 선수가 여기 있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늘 없었는데 여기서 아까 딱 광주전에 득점할 때 보면 왼쪽으로 딱 오른쪽 측면으로 전북이 오른쪽 측면에 전개가 되니까 반대쪽에 있던 송민규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딱 들어오고 이쪽에 있는 선수들도 들어오면서 숫자를 늘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콤파니를 넘어가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는 파생되는 효과. 그러니까 요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콤파니오를 잘 이용하고 있다. 티아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콤파니오를 이용한 플랜 A가 이유가 있는 이유는 이 선수가 그냥 높이가 있고 힘이 있는 선수지만 그걸 이용해서 콤파니오만으로 골을 넣겠다는 게 아니라 콤파니오를 이용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미드필더들과 윙포드들한테 기회를 열어주겠다라고 판단한 게 전반적으로 팀의 그 공격 전개를 부드럽게 해주고 있고 특히나 상대가 잘 내려서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팀에서 버티려고 하는 팀들 상대로 콤파니오의 존재를 이용해서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좋아요. 근데 이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는 전북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포지셔닝 플레이를 통해서 매우 세밀하게 풀어간다기보다는 선수들이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좀 투박해요. 제가 느끼기엔 매우 세밀하진 않은데 투박한데 잘해요. 그리고 일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몇 개 설명드리면 전반 20분에 이거 하이라이트에 나오긴 하는데 하이라이트 제가 돌려보니까 쿠팡에서 저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전진우 선수가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장면부터는 아니고
공을 이 후방에서 잡는 장면부터 시작이긴 해요. 여기서 딱 전진우가 공을 잡는 장면부터긴 한데 여기 이 전에 있는 장면들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풀 경기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전반 20분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전진우 선수가 원래 윙포워드라서 본인 쪽에서 공이 돌 때는 측면에 나가 있고 아닐 때는 이쪽 안쪽으로 한 칸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움직이잖아요. 한 칸 안쪽에서 채널 5개 나눴을 때 이 두 번째 채널에서 여기 1번이면 여기가 3번이고 이쪽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공을 받으러 그러니까 본인한테 공이 잘 안 들어오면 받기에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히 섰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전진우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를 내려가요. 공을 받으러. 그러면 이 선수가 그냥 됐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때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면 전진우 선수가 직접 공 잡고 여기다 연결해주고 이 선수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런 변형 형태도 써요. 제가 써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언제 설명드릴 거냐면 그 뒤에 김태현 선수 얘기하면 설명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받아가지고 여기 연결하고 이쪽 측면에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이렇게 침투하기도 하고 이 선수가 이렇게 침투하기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쓰기도 하는데 혹은 측면을 공간을 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선수가 따라오게 됐을 때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진우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 송준석 선수를 아마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측면에 미드필더한테 잡아놓고 김태현 선수한테 연결했나? 라고 여기 잡아놓고 측면 연결했나?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쪽이 이 수비수가 어떻게 되냐면 전진우를 따라 나온 송준석 선수는 얘 잘 따라 나왔는데 얘가 옆에 연결했으니까 보니까 여기서 김태현이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냐면 이 선수는 여기 막습니다. 왜 치고 들어오니까 자기 측면 수비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윙포워드도 김대현 선수로 기억하는데 내가 원래 막하던 선수가 이 선수죠. 김태현이잖아요. 본인 윙포워드니까. 그죠? 그럼 이 선수를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전진우가 달려 나왔던 이 공간이 벼버려요. 이 선수가 여길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도 참 묘한 게 뭐냐면 여기다 주고 이렇게 침투하면 이 선수가 깊이 올라오게 되면 이 선수가 이렇게 깊이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선수 원래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이 선수가 이렇게 맞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원래 보통. 그잖아요. 이 선수가 오버랩 나오면 이렇게 하고 뭐 여기를 채운다거나 이렇게 막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치를 조금 잘 변화시키는 건데 얘를 데리고 나옴으로 해서 이게 모든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해 놓고 이 김태환 선수가 본인한테 어그로 2명, 이 강원의 왼쪽 측면 어그로를 빼놓고 이게 미드필더로 들어갈 거예요. 패스가. 그리고 전진우는 측면에 내주니까 나 떨어졌다. 마크면 떨어졌다 하고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갑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이게 아마 그 김진규 선수 핸드볼 선언했던 그 장면으로 연결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나? 하여튼 여기서 풀어내는 장면이 이 전진우가 내려감으로 해서 수비를 땡겨놓고 땡기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 우리가 쓰고 싶어하는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 주고 이 두 명이 주고받는 동안에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3자 움직임이죠. 통해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 내려선 팀들은 이런 거에 대처가 약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요. 이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김태현 선수 얘기 하나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후반전 10분 정도인데요. 김태현 선수는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설명해 볼까요? 이게 한 명 퇴장당한 다음이긴 해요. 근데 그때는 사실상 강원이 5-4 같이 서가지고 숫자를 되게 늘려놓은 상황이었는데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숫자 우위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 측면에서 이제 공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화면상 왼쪽, 그러니까 전북이 오른쪽에서 풀려가지고 반대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이거를 되게 쉽게 풀어 나와요.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여기를 줍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떻게 할까요? 얘를 따라갈까요? 김태현 선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면 이 선수는 여기 이렇게 나가진 못해요.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는 기본적으로 중앙을 지키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공 잡았다가 여기 딱 주고 이렇게 가면 이 선수가 여기까지 따라 나오진 않는다고요. 바깥쪽이니까. 근데 이렇게 됐는데 송민규 선수가 공 잡고 중앙 쪽에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김진규 선수 같은데.
여기다 침투 주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여기를 막고 있었겠죠. 이 뒤로 받아서 원투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고 있었겠죠, 강원 선수들이. 근데 이쪽으로 움직여 들어가니까 이 선수가 나올 수 있나요? 이 선수도 생각해 보시면 송민규가 방금까지 여기 있다가 공을 여기다 투입했잖아요. 그럼 이 5번 선수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6번을 보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10번이 특히나 송민규가 받고 1루 가니까 시선이, 여기 보고 있던 시선이 1루 돌겠죠. 그때 누가 움직이냐면 김태현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1루 들어가요. 1루 들어갔나? 어찌됐든 측면으로 전개되거든요. 이것도 보면 완전 3자 움직임이죠. 김태현이 처음 있을 때 송민규 투입하고 송민규랑 여기 주고받는 동안에 바깥으로 3자 움직임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북이 그냥 단단하게 운영한다, 콤파니를 이용해서 성물군 축구를 한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적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밀한 축구 좀 더 해보자 라고 하는 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뚫려가지고 여기서 바로 크로스가 올려서 잘 안 됐어요. 근데 잘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이라이트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더 잘했으면 김태현 선수가 한번 치고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네. 근데 요거를 통해서 전북이 측면을 흔들고 나면 여기 하프 스페이스를 흔들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공을 흔들면서 그 공간을 흔들면서 득점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런 전개들을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수가 여기를 따라가게 돼요. 윙포워드들이 자꾸 이 선수가 전진하게 되면, 전진하고 공격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이게 이를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자꾸 뚫려요. 얘가 자꾸 풀백이 올라가죠. 그럼 얘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또 뭐냐면 이 미들필더들이 여기를 한 칸씩 당겨서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선수가, 이 미드필더가 이 공간이 헐거워지는 거죠. 이 사이사이 공간이. 왜냐? 얘가 여기 딸려 나갔으니까. 11번이 원래는 포지셔닝을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얘가 여기 도와주러 딸려 나가니까 여기 벌어진 데 채우려고 얘가 땡겨지고 하니까 이 가운데가 벌어진다고.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김진규 선수 득점 때 나와요. 강원전에서. 그래서 강원전에 보면 왼쪽에서 볼이 계속 돌다가 김진규 선수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보면 이 오른쪽 윙포워드 선수가 누구였더라? 그 경기. 어찌됐든 제가 지금 선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선수가 김태현 선수 잡으로 내려가 있어서 이쪽을 커버하러 미드필더들이 빠져나가 있고, 김진규 선수가 여기서 중거리 슛 왼발로 환상적으로 때렸잖아요. 그때 보면 막으로 온 선수가 누구냐면 왼쪽 미드필더로 나왔던, 왼쪽 윙포워드 같이 나왔던 미드필더로 나왔던 김대원 선수가 김진규를 막으러 갑니다. 결국에는 이쪽에 이 전진한 선수들 측면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 때문에 하나씩 당겨져가지고 중앙이 헐거졌던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결국엔 전북이 세밀한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공격 전개를 보여줌으로 해서 파생되는 효과인 거죠. 미드필더의 중거리 슛이 의존하면 안 되는 공격 방식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프 스페이스도 쓰고 측면도 써서 크로스도 올리고 콤파니를 이용해서 중거리 슛도 떨어지는 것도 먹고 그냥 헤딩도 노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중거리 슛이라는 옵션이 하나 추가됐다? 그건 너무 좋은 거죠. 이 장면 한번 돌려보세요. 김대현 선수가 큰일 났다 하고 호다닥 하고 김진규를 막으러 옵니다. 근데 이미 넓어져 있어요. 네. 이 장면을 보시면 전북의 공격이 얼마나 그 내려선 팀들 상대로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얼추 설명드릴 건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광주 같은 팀, 제가 보기엔 광주, 울산, 서울, 김천 이 정도 되는 팀 상대로는 조금 버티면서 역습 노리고 개인기량 활용해가지고 딱 그냥 골 결정력으로 승부를 보는 팀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매번 강원 같지는 않을 거예요. 5백을 쓰는 팀도 있고 그렇게 하는 팀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려선 팀 상대로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프 스페이스 쓰는 방식이라든지 측면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크로스를 시도해가지고 콤파니언을 노린다든지 거기서 떨어지는 걸 주워먹는다든지 중거리 슛을 쓴다든지 거기에 경기 안 풀리면 이승우 같은 드리블러들이 또 들어가서 뭘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힘 떨어졌을 때는 좋은
백업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입 화물을 해가지고 활력을 불어넣어가지고 바꿔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죠. 워낙 또 수비도 단단하니까 실점 잘 안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전북이 상당히 K리그 내에 있는 어떤 팀을 상대로 해서도 워낙 체급이 좋으니까 승점을 차근차근 쌓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미 승점이 15점으로 벌어져 있고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김천과 대전이 다 불안 요소가 있는 팀들이고 4위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은 득점력이 좀 약해요. 골 결정력이 약해. 대전 경기력 안 좋습니다. 저는 순위를 지키고 있는 게 놀라울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아요. 김천 이 팀 도깨비잖아요. 매번 그렇지만 도깨비잖아요. 또 선수도 이동경 선수 10월 전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역하면 경기력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울산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승점 많이 벌어져 있고 새로운 감독이 온 다음부터 당장 잘하기엔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쫓아가더라도 전북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전북의 우승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그냥 확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 팬들께서는 굉장히 즐거운 한 시즌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빈틈이 없는 진짜 하이엔드급 축구는 아니지만 진짜 잘 짜여져 있는 명품급의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팀이 좋은 팀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북의 팬들께는 좋은 말씀들이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다 그런 얘기 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거는 제가 꼭 이런 말 하면 그 다음 경기를 져요. 그래서 지더라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시고 저의 또 그런 어떤 이런 리뷰를 통해 가지고 전북이 괜히 무패 행진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경기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